자, 유 교수님의 브릭골레를 계속 이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서양을 대표하는 브릭골레르가 다빈치다. 이건 우리가 동의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다산 정약용 선생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산 선생은 18년간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연평균 28권의 책을 썼으니까 한 달에 한 2권 이상 책을 썼다는 거거든요. 다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썼는가를 다룬 책이 있어요. 저도 재미있게 본 책인데요. 그 한학자인 정민 교수님의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 좀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산 정약용을 평가할 때 세 개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 요구에 맞게 정리해낼 줄 알았던 전방위적 지식경영가. 그러니까 세 개의 수많은 정보를 필요에 따라 요구에 맞게 정리해낼 줄 알았던 전방위적 지식경영가로 정약용을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정리해낼 줄 알았던, 저는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낸다. 사실 요즘은 지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내가 창안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진짜 뛰어난 대학자가 되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필요에 따라 요구에 맞게 기존에 있는 지식을 짜집기하고 정리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파일 정리할 때 어떤 사람들은 파일의 폴더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 있을 때,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요거를 어느 폴더에 집어넣는지, 그리고 폴더에 집어넣을 때 파일명도 딱 이렇게 뭔가 한눈에 알아보게끔 해놓으면 나중에 뭔가를 찾을 때 쉽잖아요. 그런데 폴더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냥 폴더가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오로지 하나의 폴더에 다 때려 넣어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컴퓨터가 없었던 그 조선시대에 이미 다산 선생은 지식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의문이 들죠. 인터넷은커녕 이 글쓰기를 도와주는 컴퓨터도 없었던 시대에 다산은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해낼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우선 다산은 일상 자체를 저술의 원천으로 생각합니다. 일상 자체. 그러니까 다산의 일상생활은 저술에 필요한 아이디어의 보고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책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저기 멀리 있는 뭔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에서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맹자에 보면은 학문하는 방법 중에서 좌우봉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좌우, 말 그대로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봉자가 만날 봉자, 원자가 근원 원자. 이 말은 가까이 있는 좌우, 가까이 있는 것을 취해서 학문의 근원까지 쑥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요. 다산 선생이 대단한 것은 하찮은 일상을 남다른 호기심으로 파고들고 이 질문의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이런 게 있어요. 질문이 똑똑해야 답이 똑똑해진다. 또 질문이 명확해야 답이 명확해진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만든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같이 누구랑 일을 할 때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항상 why,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쭉쭉쭉 그냥 관성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전혀 발전이 없다. 뭔가 이게 왜 이렇지라는 왜라는, 또는 좀 더 나아질 수 없을까, 이런 호기심과 질문을 가져야만, 파고 들어야만 발전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을 생활에서 구현해내신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산은 자연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진리를 캐내려 했다. 답은 도처에 존재한다. 다만 묻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 질문을 해야 답은 나오는 것이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일단 다산 선생의 왕성한 저술의 원천의 첫 번째는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의문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원동력은 이 질문의 그물에 걸린 수많은 데이터를 일정한 구조와 틀로 엮어서 정보로 만드는 편집 및 가공 능력이다. 일정한 구조와 틀로 엮어서 정보로 만드는 편집 및 가공 능력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이 산재한 정보, 도처의 산재한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하냐가 중요한데요. 다산은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요거를 되게 습관처럼 반복했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DB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그 정민 선생의 다산 선생 지식 경영법을 보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쭉 길게 잘라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C줄을 만들고 날줄을 만들어서 C줄 날줄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뭔가 자세한 걸 써놓으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대보면서 DB로 썼다 이런 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은 계속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습관처럼 반복했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서 책을 만드는 놀라운 정보 가공술을 발휘했다. 이게 다산이 살던 조선시대에는 아주 어려웠겠지만 요즘은 너무나 쉽죠. 그 에버노트라는 그 앱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걸 그냥 뭐 HWP나 워드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냥 문서 하나에 불과한데, 에버노트 같은 것들은 이게 체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또 ThinkWise도 그렇고, 저는 정말 마인드맵 프로그램 안에 ThinkWise를 많이 쓰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게 파편처럼 계속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줄기에 계속 이렇게 덧대기 식으로 뭔가를 발전시켜 나가면 나중에 그게 풍부해지면 거기서 하나의 글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없을 때도 다산 선생은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얼마나 하기 쉽습니까? 그리고 다산 선생은 책 한 권을 마치고 나서 다음 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썼대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책의 아이디어가 발견되면은 동시 병행적으로 글쓰기를 시도한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 띵크와이저나 아니면 에버노트나 이런 파일들 몇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창을 열어놓고 테마만 정해놓으면 계속 기입할 수 있거든요. 정말 요즘은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유 교수님의 얘기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wisdom. 지혜는 지식, knowledge. 지식을 반복해서 축적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발현된다. 지식은 정보를 실제 문제 상황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깨달음의 결과 탄생한다. 그리고 정보는 자료를 구조화, 체계화하는 가운데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자료에서 정보로, 정보에서 다시 지식으로, 지식에서 지혜로 발전한다. 자료, 정보, 지식, 지혜. 이거와 비슷한 게 소위 디쿠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디쿠 모델.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DIKW. 이 지식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이 디쿠인데,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낮은 단계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그냥 자료죠. 그 다음에 그 위가 information, 정보예요. 세 번째가 knowledge, 지식이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wisdom,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D에서 데이터에서 information으로, information에서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발전해 간다. 이것이 지식 경영의 하나의 그 발전 단계라는 건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책에서 본 건데, 자, 브라질의 수도 리오데자네이로 근처의 그 일대가 올해 2018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다. 평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리오데자네이로의 여름 평균 강수량이 뭐 한 600mm였는데 올해 한 900mm였다. 이건 그냥 그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게 뭔데?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또 뭘 끄집어낼 수 있느냐? 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근처에는 전 세계에서 커피 농장이 가장 많다라는 그런 내가 지식을 알고 있으면, 항상 그리고 이게 비가 안 와서 비의 양에 따라서 커피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데, 지난 여름에 커피 농사가 잘 됐어? 비가 많이 왔어? 그러면 비가 많이 왔다는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올해 커피 농사가 잘 됐겠구나.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커피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지식으로 가느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커피의 생산량이 늘어나서 커피의 원가가 떨어졌겠구나. 라는 지식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지혜가 오느냐? 오케이. 커피의 원가가 떨어지니까, 원가 부담이 낮아지니까 커피를 주로 구입해서 쓰는 스타벅스 같은 회사의 경영 성과가 좋아지니까 그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똑같이, 지난 여름에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그쪽 인근에 비가 많이 왔대. 그러면 누구는 비가 많이 왔나? 이 상태에서 그치지만 누구는 이게 결국 커피 농장이 거기에 많은 것이고 커피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고 커피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커피를 주로 원료로 쓰는 재료로 쓰는 스타벅스 같은 회사의 주식이 오르겠구나. 그 주식을 사야지.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까지 가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11.8 부동산 대책. 정부가 만약에 올 11월 8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 신문에 나와요. 그럼 신문에 신문 한 2면 3면에 보면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그게 나오죠. 1가구 2주택을 어떻게 금지하고 어느 지역을 투기 구역으로 묶고 쫙 나와요. 세금을 어떻게 올리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정보예요, 정보. 자료 내지 정보입니다. 데이터 내지 인포메이션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11.8 대책이 나온 다음에 한 2, 3일 뒤에 전문가들이 이런 조언을 하죠.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소형 주택으로 가야 되고 또는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러면 어디 경기도 평택 지역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그런 정보나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이 결합돼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네 라는 그게 나온 데 반해서 누구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사야 되는구나.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정보를 받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이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브리콜레르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많이 공부하고 내 분야에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라는 건데 이 다양한 뭔가의 그 재료가 있어야 뭐가 하나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게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뇌가 되게 맑아요. 뇌가 되게 맑으면 뭔가 하나의 정보가 들어와도 그냥 정보가 그 정보가 스탠드 얼론 혼자 존재할 뿐이지 이게 뭔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안에 다른 요소들이 있어야 이게 뭐가 들어왔을 때 진화를 하고 화학 결합을 일으키는데 정말 뇌 맑고 해 맑으면 반응이 일어날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제가 방금 디쿠 모델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언제 쓰일지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 공부해서 남 주냐는 거죠. 공부해서 나만 주거든요. 다 내 거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인생내공이나 고전 탑재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공부를 하면서 저는 계속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디서 제가 외부에서 특강 요청을 받더라도 별로 쫄지가 않는 게 제가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책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부에 재료들을 레고 조각들이 많아야 다양한 조리품을 만들 수가 있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했던 유명한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옷소매가 길어야 춤을 춰도 폼이 나고 자본이 있어야 장사도 할만하고 아울러서 많은 책을 읽어야 세상에 어떤 경륜을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다 같은 얘기인데요. 뭔가 기본빵이 없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난관 돌파. 그러니까 이 브리콜레르들은 어떤 이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 전쟁 중에 대통령 그 선거에 나가서 내가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 그래서 미군들을 다 이제 더 이상 그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공약이었어요. 공약이었고 그걸로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아직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극비리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언제? 1952년 12월 달에. 1952년 12월 추운 겨울날 한국을 극비리에 방문했는데요. 이 방한 일정 중에는 그 당시 부산에 조성하고 있던 유엔군 묘지 참배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6.25 전쟁 중이었지만은 유엔군 묘지를 조성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유엔군 묘역은 공사 중이었었고요. 또 때가 한겨울이라 보니까 이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의전을 중요시하게 생각한 미 8군 사령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묘지에 도착하기 전에 좀 잔디를 심어가지고 너무 묘지가 황량해 보이니까 황량한 묘지를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 이렇게 묘안을 찾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한겨울에 잔디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고민 끝에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좀 똑똑한 사업가인 정주영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답니다. 왜냐, 예전에 이 정주영 사장은 10만 명이나 되는 미군 병사들의 숙소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낸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부탁을 받은 정주영 사장은 미군 장교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지나가시면서 보실 때 풀이 파랗게 나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자 미군 장교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정주영 그 당시 사장은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그러면은 그 공사비 원래 정해진 공사비 3배를 주라. 그래서 3배를 받는 조건으로 승낙했습니다. 이거 잔디를 어떻게 심지? 자, 그런데 이 정주영 사장의 묘안은 낙동강변에 자라는 이 푸른 보리밭이었어요. 푸른 보리밭이 그 근처에 많았거든요. 그는 즉시 트럭 30대를 대동하고 보리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싹을 내민 보리를 통째로 샀어요. 돈 주고. 그래서 유엔군 묘지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황량하던 유엔군 묘지는 누가 봐도 이 잔디처럼 보이는 푸른 보리로 덮인 거예요. 그때 정주영 사장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친구들아, 이 묘지를 푸르게 입히는 게 중요하지 잔디가 핵심이 아니잖아. 그렇지. 지금 대통령이 지나갈 때 파랗게 보이는, 너무 황량하게 보이지 않는 그게 목적인데 당연히 그거는 묘지니까 잔디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파란색이지 잔디가 아니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푸른 잔디를 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틀에 박힌 사고 체계를 사정없이 깨부순 정주영 사장의 도전 정신과 역발상이 이 교수님이 볼 때는 브리꼴레르의 문제 해결 방법과 좀 상통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임기응변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 주어진 문제의 본질이 뭔지,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 문제가 요구하는 해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된 겁니다. 정주영 사장은 문제의 본질이 잔디가 아니고 풀은 풀이다, 재정의, 리데피니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대안으로 푸른 보리밭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푸른 잔디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푸른 잔디를 대체할 대안을 생각해내고 과감하게 추진한 것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라라고 하는 속담을 연상케 하는 사례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 회사 내에서 그 주니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면 어떤 조직에서 선배들이 원하는 후배의 어떤 역량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선배들이 제일 좀 깝깝하게 생각하는 후배들의 답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그거 제가 배우지 못했는데요. 또는 아니 그 부분을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회사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회사 일을 배우고 누군가가 일정한 가이드를 하겠죠. 그런데 어떤 조직을 운영해 나가다 보면 별의별 문제가 다 발생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르륵 뛰어와서 과장님, 차장님 이런데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로 그대로 들고 와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던지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도전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도전하느냐? 요즘 뭐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 다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내가 아는 건 적어도 이거를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알아본 방법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확 질러버리면 안 돼요. 자,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내가 직장에서 주니어로서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누구한테 배운 바도 없어요. 난감하다. 그러면 바로 쪼르륵 상사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상사에게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일단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왜 이런 거지 찾아보고 요즘 또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끼리 뭐 커뮤니티 단톡방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커뮤니티라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대략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해결책이 첫 번째 1번, 2번, 3번이 있구나. 요까지를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걸 들고 가는 겁니다. 상사한테. 저기 과장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잘 몰라서 막 찾아봤는데 크게 이렇게 1, 2, 3 세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래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요렇게 얘기하면 완전 과장님은 여러분들은 아마 다시 볼 겁니다. 자, 문제는 끝도 없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라고 해서 상사들이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문제든 간에 인터넷 뒤지면 거의 뭔가는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ABC 안을 만들어서 한 장짜리 보고서를 만들면 들고 가서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이 안이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던져주고 윗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이야, 뭐 이 직원은 완전히 그 직장 상사가 달리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력, 이해력보다 미래 인재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데 문제 해결 능력은 상황을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